사람 살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강남역 한복판을 휘몰아치던 그날, 저는 강남역 한복판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고 시야는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제 주변으로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멀어져만 갔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제 생의 마지막 순간, 저는 30년 전 헤어진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앳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아이. 제가 냉혹하게 등을 돌렸던 그 아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수백억 대 재산을 일군 저 김영수였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 제 머릿속을 채운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저는 5살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아빠, 부르던 그 목소리. 제 다리에 매달려 재롱을 부리던 그 작은 손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소방관입니다. 굉음과 함께 급정거하는 찻소리, 그리고 제 쪽으로 달려오는 다급한 발소리.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제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면서도 절박한 그 리듬이 멈춰가던 심장을 다시 깨웠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이마,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떨리면서도 굳건한 눈빛.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왜 이 청년에게서 그 아이가 보이는 거지? 그렇다면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들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곁에 행운이 살짝 미소 짓고 가길 바랍니다. 저는 가까스로 손을 들어 청년의 제복 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미약한 악력 속에는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절박함과 동시에 30년간 억눌렀던 그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저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얼굴은, 그 눈빛은 제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병원 VIP 병실. 김영수는 하얀 천장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그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기계도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병실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빌딩들, 끊임없이 오가는 차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비서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이사회 일정을 내일로 미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다시 정적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30년 전 수유동의 작은 집. 당시 그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아내 박선희와 5살 아들 경우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하면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아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작은 손에 들린 도화지에는 빨간 지붕의 집과 3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이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경우가 오늘도 아빠 기다리느라 창문만 들여다봤어요. 그것이 김영수가 알던 행복의 전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받은 대출, 그리고 업계 최대 기업 대륙건설의 악랄한 계략, 김영수의 회사가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를 빼앗기 위해 그들은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허위 서류, 뇌물 수수 의혹, 자금 횡령 누명. 모든 것이 조작이었지만 김영수는 순식간에 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언론은 그를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매도했고 거래처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덩치 큰 남자 둘이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김 사장,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 당신 회사를 우리한테 넘기고 조용히 사라지면 돼. 김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들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남자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알지? 우리는 이미 당신 아들의 유치원 위치도 알고 있고 당신 와이프가 자주 가는 시장 골목도 알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거든. 그 순간 김영수의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온몸이 떨렸지만 그는 무력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김영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는 스스로 악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아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김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그는 지옥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해줘. 뭐? 나 다른 여자가 생겼어. 더 이상 이런 가난한 삶이 싫어. 대륙건설 회장 딸과 결혼하기로 했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김영수는 차마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여보, 설마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당장 짐 싸서 나가. 경호도 데려가. 나한테 짐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김영수의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진심을 들키면 그들이 가족을 해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일부러 냉혹하게, 경멸하듯이. 다음 날 아내는 어린 경호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갔습니다. 경호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빠, 나 잘못했어. 미안해. 김영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마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아들은 그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 30년, 김영수는 맨몸으로 재기에 나섰고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거대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그 부와 명예는 가족을 잃은 비참함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아들을 찾았습니다. 수백 번의 수소문, 수천 번의 실망. 하지만 박선희와 어린 경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김영수는 다시 그날의 소방관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 그 얼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던 그 청년. 내 아들이 아마 저 나이가 되었겠지.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비서실장입니까? 내 생명을 살린 그 소방관에 대해 전부 조사해 오시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놓치지 말고. 같은 시각 서울 동작구의 낡은 주택가. 30년 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허경호는 방금 퇴근한 참이었습니다. 32살의 청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복도,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진 거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작은 부엌에서 75의 할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손자를 보는 그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어휴, 우리 경우 왔구나. 오늘도 힘들었지? 밥 먹었어? 네, 소방서에서 먹었어요. 할머니는 저녁 드셨어요? 그럼 아까 먹었지. 경호야, 너 오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경호는 소파에 앉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리고는 습관처럼 고개를 살짝 갸우뚱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생각에 잠길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할머니, 사흘 전에 제가 어떤 분을 살렸잖아요. 강남역에서 쓰러지신 노인분. 아, 그 이야기? 신문에도 나왔더구나. 우리 경우가 또 사람 살렸다고. 그분이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시면서 소방서에 고마움을 전하러 오셨어요. 근데 경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왠지 모르게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야 내가 자기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그러시겠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이상한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호의 기억 속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기억은 5살까지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품, 다정한 목소리, 등에 엎여 산책하던 공원의 풍경. 하지만 그 기억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6살 이후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집, 어머니의 피곤한 얼굴, 그리고 끊임없는 가난. 어머니 박선희는 식당 일, 청소 일, 파출부 일 등 온갖 일을 하며 경호를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벌이는 늘 빠듯했습니다. 경호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고 어머니가 돌아오면 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호는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어떤 일 하셔? 친구들은 저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원, 선생님, 의사, 가게 주인. 경호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호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호야, 아빠는 우리를 떠나셨어. 더 좋은 삶을 찾아서. 왜요? 우리가 싫어서요? 그래. 아빠는 가난한 우리가 싫으셨나 봐. 어린 경호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기에 아빠가 떠났는지, 자신이 더 착한 아이였다면 아빠가 남아 있었을지. 그런 생각들이 어린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 운명의 날. 그날도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을 나가셨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경호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구급차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구급차 옆에는 할머니가 서 있었고
그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경호야, 내 엄마가 시장에서 넘어지셨어. 어머니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린 뒤였습니다. 경호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가족분 계십니까? 환자분이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15살 소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주던 사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경호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어서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급대원 한 명이 조문을 왔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경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서 얼마나 힘들겠니?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그날 엄마를 모셔다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눈길을 치웠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다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불행들이 있단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행을 줄이려고 노력할 수 있지. 구급대원은 명함을 하나 꺼내 경호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구급대원으로 일했어. 너 같은 아이들을 많이 봤지.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며 깨달았단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의 가족 전체를 살리는 거라는 걸. 그 말이 경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10년 후 소방관이 된 경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호는 소방학교에 지원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경호야, 위험한 일인데 괜찮겠니? 할머니,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아무도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경호는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메고 계단을 오르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경호는 어느덧 소방이가 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불타는 건물에서 아이를 구해내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응급처치하고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강남역에서 쓰러진 노인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경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노인의 눈빛, 자신을 바라보던 그 절박하고도 그리운 듯한 시선. 왜인지 모르게 경호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호는 다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왼쪽 귓불 뒤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수의 집무실, 최고급 가구들로 꾸며진 넓은 공간에서 김영수는 비서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 허경호 소방이에 대한 모든 자료입니다. 김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름 허경호, 나이 32세, 직업 서울소방서 소방이, 가족관계 모 -15년 전 사망, 조모 생존, 75세, 출생지 서울시 강북구.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특이사항, 출생 후 5세까지 부모와 함께 거주, 모의 성박, 5세 이후 모와 함께 조모 집으로 이주, 부의 행방불명, 구 주소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45. 그 주소는
30년 전 김영수가 살았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김영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 김영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추가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체 특징, 키 178cm, 체중 75kg, 왼쪽 귓불 뒤편에 작은 점, 생각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고개를 갸우뚱함, 오이 알레르기 있음. 김영수의 눈이 왼쪽 귓불 뒤편에 작은 점이라는 문구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이 알레르기라는 단어. 30년 전 경호가 2살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이유식에 오이를 넣었더니 아이의 얼굴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급히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오이 알레르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후로 김영수와 아내는 평생 오이를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갸우뚱하는 습관. 그것은 경호가 3살 때부터 보이던 버릇이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귀여운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서류 끝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을 떼어내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5살쯤 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박선이었습니다. 김영수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러나 제 시도은 계속 자신의 손으로 냉혹하게 떠나보낸 그 여인. 그리고 그 옆에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경호야, 내 아들, 경호야. 김영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집무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후회,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 70년을 살아온 노인의 눈에서 마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경호야.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 내가 널 지키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비서는 조용히 물러나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새어나오는 노인의 오열 소리는 차마 듣기 힘들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김영수는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세면대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완전히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김영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허경호 소방이를 내일 회사로 초대하시오. 정중하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김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서울 시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경호야, 기다려라. 아빠가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게. 같은 날 저녁 경호의 집에서는 할머니의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경호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 일찍 끝났어요. 할머니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잘 왔다. 밥 먹자. 오늘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2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경호는 맛있게 밥을 먹었지만 할머니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왜 안 드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입맛이 좀 없어서.
경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습관, 그 표정. 30년 전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경호가 구한 그 노인. 신문에 나온 사진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비록 30년이 지나 얼굴이 많이 변했지만 할머니는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은 김영수였습니다. 딸을 버리고 손자를 버린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낯선 남자가 집 앞을 배회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고 뭔가를 메모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김영수가 경호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경호가 잠든 후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딸 선희의 결혼 사진, 경호의 100일 사진, 그리고 이혼 서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김영수의 서명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냉혹하게 주저함 없이 쓴 그 서명. 이 못된 놈. 30년 전에 내 딸과 손자를 버리고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딸 선희가 어린 경호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그 처참한 모습을 할머니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부어 있었고 몸은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선희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옆에서 5살 경호는 엄마를 붙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아빠가 나 싫어해? 엄마, 우리 집에 가요.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경호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날 이후 선희는 혼자서 온갖 일을 하며 경호를 키웠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새벽 배달 일.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지만 선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된 삶은 선희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겨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순간 선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경호, 부탁해요. 경호만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선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손자를 지키고 손자가 바른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손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할머니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수가 나타났습니다. 30년 전에 냉혹하게 딸과 손자를 버린 그 남자가. 할머니는 이혼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경호를 지켜야 해. 그 사람한테 경호를 빼앗기면 안 돼.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30년 전 일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다. 김영수 회장에 대한. 다음 날 아침 소방서. 경호는 소방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허경호 소방위님, 김영수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개인적으로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회장님 회사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경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정중한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호는
무의식 중에 귓불 뒤의 점을 만지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점심시간 경호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오후에 그 회장님 만나러 가요. 늦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려왔습니다. 경호야, 그 사람 만나지 마라. 네,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 말 믿어라. 제발. 경호는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감사 인사받고 올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김영수 회장이 그 청년을 만날 때 제가 준비한 걸 실행하세요. 그날 오후 김영수 그룹 본사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경호는 잠시 그 위용에 압도되어 멈춰 섰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경호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허경호 소방위님이십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경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긴장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 거대한 문이 있었고 그 앞에 비서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안에 계십니다. 들어가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웅장한 집무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거대한 책상, 고급 가죽 소파, 벽에 걸린 명화들. 모든 것이 경호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창가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김영수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경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경호를 바라봤습니다. 경호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영수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경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경호야. 경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김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구나. 경호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김영수를 밀어내려 했지만 노인의 힘은 놀랍도록 강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영수는 경호를 놓아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호야, 앉자.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걸 먼저 봐라. 경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 나이, 가족관계, 그리고 구주소, 모든 것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저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까? 그래. 나는 내가 내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김영수는 서류 끝에 있던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경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봐라. 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과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경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엄마,
사진 속 여인은 분명 경호의 어머니 박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는 이게 저입니까? 그래. 내가 5살 때 찍은 사진이야. 경호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호 5번째 생일. 1998년 4월 15일. 경호의 생일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회장님이 왜 우리 가족 사진을? 김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야, 나는 내 아버지다. 30년 전 너를 버린 그 비겁한 아버지. 경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우리 아버지는 버린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지키려고. 김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지키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들이 너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어. 대륙건설이라는 거대 기업이 우리 회사를 빼앗기 위해 너와 내 엄마를 위협했단다. 경호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더 좋은 삶을 위해 우리를 떠났다고. 그건 거짓말이었어. 나는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래야 너희가 안전할 수 있었으니까. 김영수는 경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는 계속 물러섰습니다. 경호야,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내가 5살 때 너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었지. 우리 집 그림. 빨간 지붕에 노란 벽 그리고 3사람. 아빠, 엄마, 경호. 너는 그 그림을 내게 보여주며 말했어. 아빠, 우리 가족 예쁘지? 라고. 경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기억. 희미하지만 그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빨간 소방차 장난감. 내가 매일 밤 재워달라고 조르던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책. 내가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던 것. 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너는 오이 알레르기가 있지. 2살 때 처음 발견했어. 병원에 급히 데려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경호는 무의식 중에 왼쪽 귓불 뒤를 만졌습니다. 김영수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 왼쪽 귓불 뒤에는 작은 점이 있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이건 특별한 표식이라고.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내가 잠들 때마다 그 점을 쓰다듬으며 말했단다. 우리 경호는 특별한 아이야라고. 경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아버지십니까? 그래, 경호야. 나는 내 아버지란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 이 감동적인 상봉을 멈춰주시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 그 뒤로 경호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경호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김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김영수, 30년 만이로구나. 김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모님, 어떻게냐고? 당신이 내 손자를 찾는다는 걸 알고 내가 직접 온 거야. 할머니는 경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경호야, 이 사람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30년 전에 내 엄마와 너를 버린 냉혈한 인간이야. 할머니,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겠다는 거니? 할머니는 품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라.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내 엄마에게 준 이혼 서류야.
주저함 없이 서명한 이 서명을 봐. 경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김영수의 서명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경호를 키웠어. 그러다가 결국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죽었단 말이야. 경호는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협박을 받았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진짜 가족을 사랑했다면 끝까지 싸웠어야지. 할머니와 함께 온 남자가 나섰습니다. 저는 변호사 박민준입니다. 할머니의 요청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김영수 회장님, 당신은 지금 허위 사실로 이 청년을 속이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없이는 부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영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유전자 검사? 좋습니다. 당장 합시다. 변호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회장님의 과거를 먼저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30년 전 대륙건설과의 거래,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협박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 말입니다. 김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증거가 없으시다면 이 모든 게 당신의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자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을 노리는 재산? 김영수가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재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습니까? 나는 내 아들을 찾은 겁니다. 증명하세요. 유전자 검사로. 경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김영수를 보고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영수는 경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경호야, 유전자 검사를 하자. 그럼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안 돼. 경호야, 이 사람은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야. 할머니. 경호가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진실이 알고 싶어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호야, 너마저.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만약 저에게 아버지가 있다면 그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경호는 김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합시다. 그래서 진실을 밝힙시다. 3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 김영수의 집무실에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경호, 할머니, 변호사, 그리고 김영수. 의사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봉투에 집중되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김영수 씨와 허경호 씨의 부자 관계 확률은 99.9999%입니다.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경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제. 시도은 계속습니다.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경호야, 정말 내 아들이구나. 하지만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급히 물을 가져다 줬지만 할머니는 그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내가 틀렸단 말이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30년 동안 나는 이 사람을 원망했는데, 내 딸을 버린 냉혈한이라고 생각했는데, 김영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연락 한 번은 할 수 있었잖아요. 내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다 갔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요? 압니다. 저도 압니다. 김영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매일 밤 그 생각에 잠을 못 잃었습니다. 선이가, 경호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그럼 왜 찾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왜 30년이나 지나서야 나타난 거예요? 김영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찾았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찾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께서 성도 바꾸시고 주소도 옮기시고 흔적을 지우셨습니다.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30년 전 딸과 손자를 지키기 위해 할머니는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성을 박에서 허로 바꾸고 다른 구로 이사했습니다. 김영수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딸을 지키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또다시 우리를 버릴까봐, 경호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장모님, 김영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 아들을 알아갈 기회를.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경호를 바라봤습니다. 경호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경호야. 할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내가 어쩌면 진실을 막으려 했었을 수도 있어. 너와 아버지의 만남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 경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나는 너무 무서웠어. 경호,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할머니 곁을 떠날까봐. 하지만 그건 할머니의 이기심이었어. 할머니는 경호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경호야. 정말 미안하다. 경호는 할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무실에 남은 부자 모두가 떠나고 김영수와 경호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치셨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영수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이가, 엄마는 평생 힘들게 사셨어요. 식당 일, 청소 일, 새벽 배달까지. 저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셨어요.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나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를 떠났다고만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밤마다 울음소리를 참으시던 것도, 아픈 몸으로도 일터에 나가시던 것도. 김영수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건데 결국 너희를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경호는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 지금 당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30년. 30년 동안 저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혼자 힘들었을 때도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김영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 테니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라. 아빠로서 못했던 일들을 지금이라도 하게 해줘. 경호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을 때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까? 김영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맹세한다.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 경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시간을 주세요. 저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김영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집무실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냉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김영수는 긴장했습니다. 민지야, 너 여기 왜? 김민지는 김영수의 현재 부인의 딸이자 회사의 전무이사였습니다. 왜긴요? 아버지가 갑자기 30년 전 아들을 찾았다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민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소방관이 정말로 아버지의 친아들이라는 거죠?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경호는 내 아들이야. 재미있네요. 민지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럼 이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소방관에게도 상속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민지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에게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20년 동안 아버지를 도왔어요. 회사를 키우고 위기를 극복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난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시겠다고요? 김영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호는 내 친아들이야. 당연히 권리가 있어. 민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적으로 대응하죠. 유전자 검사가 조작되었을 가능성, 그 소방관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어요. 민지야,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을 말하는 거죠. 민지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가족이라는 게 유전자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20년 동안 함께한 우리가 진짜 가족이죠.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께서 아주 화나셨어요. 30년 전 첫 번째 부인 이야기를 이제야 들으셨거든요. 아버지, 각오하세요. 민지가 나가고 김영수는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경호의 집. 경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할머니가 조용히 경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경호야, 들어가도 되겠니? 네, 할머니. 할머니는 손에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호야, 이걸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에게 맡긴 거란다. 엄마가요? 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경호에게. 경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더 오래 살아서 내가 장가가는 모습까지 보고 싶었는데. 경호야, 엄마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내 아버지에 대해서 말이야.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단다. 그날 밤 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엄마는 모든 걸 알았어.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고개를 돌리던 그 모습, 주먹을 불끈 쥐고 있던 손.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 이혼 후 몇 달 뒤 낯선 사람이 엄마에게 찾아왔어. 그 사람은 대륙건설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실을 말해주러 왔다고 했지. 대륙건설이 아버지를 협박했다는 것, 우리를 위협했다는 것,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떠났다는 것을. 엄마는 그날 모든 걸 이해했어. 왜 아버지가 그렇게 냉혹하게 굴었는지, 왜 우리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는지. 하지만 경호야, 엄마는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그 고통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만약 엄마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그들이 또다시 우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는 조용히 너를 키우기로 했어. 힘들었지만 너를 보면 행복했단다.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엄마, 사랑해라고 말할 때마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경호야, 만약 내가 훗날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아버지를 용서해줘. 아버지도 피해자였어. 아버지도 우리만큼 아팠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해줘. 엄마는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경호야, 너는 착하고 훌륭한 아이로 자랐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경호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할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경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버지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거라.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야. 그날 오후 김영수의 사무실. 경호는 다시 김영수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편지를 가지고. 비서가 그를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김영수는 창가에 서 있다가 경호를 보고는 급히 다가왔습니다. 경호야, 다시 와줘서 고맙다. 경호는 봉투를 꺼내 김영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김영수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김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이야, 선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30년간 쌓아왔던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경호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김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경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은 많이 낯설고 힘들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지워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경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아버지도 피해자였다고.
그리고 엄마는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전하라고요. 김영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경호야. 아빠한테 기회를 줘서 고맙다. 천천히 해요,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30년 만의 화해, 30년 만의 사랑.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같은 시각 회사 회의실. 김민지는 변호사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변호사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명확한 이상 부자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신 상태입니다. 그 유언장에는 허경호 씨의 이름이 없습니다. 만약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수정하지 않으신다면 민지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재미있군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네요. 전무님, 회장님이 유언장을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끌고 방해하고 그러다 보면 변호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하다고요? 우리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건데요. 민지는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키운 회사를 갑자기 나타난 소방관에게 넘겨줄 순 없어요. 절대로. 며칠 후 김영수의 집. 김영수는 저택에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재 부인 정혜진, 의붓딸 김민지, 그리고 경호가 참석했습니다. 정혜진은 50대 후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30년 전 부인과 아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말할 타이밍을 찾지 못했소. 타이밍이요? 20년 동안 타이밍이 없으셨다고요. 정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고 결혼했어요. 과거에 이혼한 적이 있다고만 들었지 아들까지 있었다는 건 몰랐어요. 김민지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건 가족에 대한 배신입니다. 경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경호야, 잠깐만. 김영수가 경호를 붙잡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당연히 여기 있어야 해. 하지만이 뭡니까?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아들 행세를 하시는 겁니까? 재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민지야. 김영수가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온 걸까요? 경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재산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를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요? 그럼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하실 수 있겠네요? 민지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영수가 서류를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것까지 준비했단 말이냐? 당연하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민지야, 경호도 내 아들이야. 내 가족이란 말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한 우리가 가족이에요.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그 사람이 무슨 가족입니까? 정혜진도 가세했습니다. 여보, 민지 말이 맞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혈연 관계일 뿐이에요.
경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김영수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경호야, 경호야. 하지만 경호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경호의 집. 경호는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호야, 역시 그 세계는 우리와 다른 곳이구나.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다. 하지만 할머니가 보기에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몰라. 그 집안의 사람들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아버지를 만난 게 실수였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진실을 알게 된 건 좋은 일이야. 다만 할머니는 경호를 꼭 안았습니다.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진짜 상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김영수의 비서실. 비서가 급히 김영수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제시도은 계속.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재벌 2세 다툼? 김영수 회장의 숨겨진 친아들 등장. 30년 전 버린 아들, 재산 노리고 돌아왔나? 소방관 신분으로 접근. 계획된 만남인가? 김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기사에는 경호의 사진과 함께 자세한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서 근무 모습, 집 주소, 심지어 할머니의 사진까지.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김영수가 분노로 책상을 쳤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라고? 김영수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민지, 아니면 정혜진. 같은 시각 소방서. 경호는 동료들의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재벌 아들이래. 진짜? 소방관 하면서 재산 노린 거야? 30년 만에 나타났다면서? 뭔가 수상한데. 경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배 소방관 한 명이 다가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경호야, 이거 봤어? 화면에는 자신에 대한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터넷에 난리 났어. 너에 대한 기사가. 경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자신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악플이 가득했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지. 30년 만에 나타나서 재산 챙기려는 거네. 소방관은 위장이었나?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야? 재벌들 싸움에 국민 세금으로 키운 소방관이 끼어들면 안 되지. 진짜 아들이 맞긴 한 거야? 유전자 검사 조작 아니야? 경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방서장이 경호를 불렀습니다. 허경호 소방이 잠깐 사무실로 오게. 경호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서장실로 갔습니다. 서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호 씨, 이 사태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서장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영수 회장이 당신 아버지라는 게.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재산 같은 건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알겠습니다. 서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진정될 때까지 당신을 일선에서 빼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대원들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서장님, 그럼 저는 당분간 행정 업무로 전환됩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경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영수의 집무실. 김영수는 민지를 불러들였습니다. 민지는 태연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내가 언론에 흘린 거냐? 김영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부 정보가 아니면 저렇게 자세히 알 수가 없어. 증거라도 있으십니까? 민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회사의 후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경호는 내 친아들이야. 혈연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버지.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킨 건 저예요.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밤새워 일한 것도 저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에게 모든 걸 넘기시겠다고요? 김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경호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하신 선택의 결과일 뿐이죠. 김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이렇게 냉혹한 사람이었나? 냉혹한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민지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선택하세요. 30년 동안 연락 없던 아들, 아니면 20년 동안 함께한 가족. 둘 다는 안 됩니다.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사회에서 회장님의 건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심장마비로 쓰러지셨고 판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조만간 임시 경영권 위임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겁니다. 김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내 회사에서 날 몰아내겠다는 거냐?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지키는 겁니다. 민지가 나가고 김영수는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녁, 경호의 집. 경호는 집에 돌아왔지만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허경호 씨, 김영수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재산 상속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30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심경은 어떻습니까? 경호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손자를 맞이했습니다. 경호야, 괜찮니? 경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아버지를 알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경호야. 할머니가 처음부터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진실을 알아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경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진실이 이렇게 아픈 건가요? 그날 밤 경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수였습니다. 경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경호야, 나다. 아빠다. 김영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뉴스 봤니? 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경호야. 김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너무 나약했어. 30년 전에도 지금도. 아빠는 너를 지킬 힘이 없나 봐. 아버지. 경호야, 아빠 말 잘 들어다오. 당분간 아빠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면 안 되잖니. 내일도 있고, 내 삶도 있고. 아빠 때문에 그걸 망칠 순 없어. 경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 헤어지자는 말씀이세요? 미안하다, 경호야. 정말 미안하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경호는 휴대폰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김영수 그룹 주가는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이사회에서는 김영수의 건강과 판단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지는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었고, 많은 이사들이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김영수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경호는 소방서에서 행정 업무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시민들의 악플은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느 날 밤 경호는 소방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그 옷을 수백 번 생명을 구하며 입었던 그 옷을 저는 그냥 사람을 구하고 싶었을 뿐인데 경호는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 충격적인 사건. 새벽 경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허경호 소방위님이십니까? 저는 삼성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영수 회장님께서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당신으로 되어 있어서 경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경호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의 기자들도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민지와 정혜진이 와 있었습니다. 경호를 본 민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저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당신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민지 씨, 그건 닥치세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온 상태고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정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여보, 우리 여보.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 한 분을 찾으셨습니다. 누구요? 허경호. 그분을 찾으셨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위중하니 가족분들은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중환자실, 김영수의 마지막. 김영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갖 기계들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진과 민지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저예요. 혜진이에요. 하지만 김영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정신 차리세요. 민지도 울며 말했지만 김영수는 여전히 문만 바라봤습니다. 밖에서 경호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허경호 씨이신가요? 환자분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들어가 보세요. 경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수는 경호를 보는 순간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힘겹게 손을 들어 경호를 불렀습니다. 경호는 아버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경호예요. 김영수는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벗었습니다. 호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안. 하다. 아빠가 또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경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나약한 아버지였어. 30년 전에도, 지금도.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김영수는 경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경호야,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구나. 아버지, 하지만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김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아버지, 안 돼요. 일어나세요.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경호야. 김영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경호를 끌어당겨 껴안았습니다. 아빠의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김영수의 팔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경호가 소리쳤지만 김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에서 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들어왔고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시간 오전 6시 32분. 경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 겨우 몇 주를 함께했을 뿐인 아버지. 이제 영원히 떠나버린 아버지. 장례식장. 김영수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주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서 정혜진과 민지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경호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할머니가 경호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경호야, 울지 마라. 내 아버지는 마지막에 너를 보며 행복해 하셨어. 할머니, 저는 아버지와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너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해줬잖니. 그게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을 거야.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민지가 경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허경호 씨. 경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유언장 공개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저도 가야 하나요? 법적으로 상속인이니까요. 어쩔 수 없죠. 민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넓은 회의실에 가족들과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정혜진, 민지, 경호, 그리고 회사 임원 몇 명.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김영수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봉투에 집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영수는 온전한 정신과 건강한 판단력 하에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경호는 긴장했습니다. 민지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내 재산의 분배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회사 지분 60%와 부동산, 금융자산의 70%는 허경호에게 상속한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유언장은 사망 3일 전에 작성되었고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정혜진과 김민지에게 분배됩니다. 정혜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년 동안 함께한 우리보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더 많이. 변호사가 유언장의 다음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부기된 편지가 있습니다. 허경호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변호사는 경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경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경호야, 아빠가 너에게 많은 재산을 남긴 건 너에게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야. 30년 동안 아빠가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안함이야. 내가 힘들게 살았을 때 아빠는 옆에 없었어. 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소방관이 되어 목숨을 걸고 일할 때도 아빠는 없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아빠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경호야, 이 재산을 받고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이건 내 권리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어야 할 권리. 하지만 아빠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첫째, 내 할머니를 잘 모셔라. 그분은 30년 동안 너를 키워주신 진짜 부모님이야. 둘째, 소방관 일을 계속해라. 그게 내 꿈이고 내 삶이잖니.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마라. 셋째, 내 엄마를 잊지 마라. 아빠가 평생 사랑한 사람, 그리고 너를 훌륭하게 키운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혜진과 민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들도 나름대로 아빠를 사랑했고 회사를 지키려고 노력했어. 다만 방법이 틀렸을 뿐이야. 경호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너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어. 정직하고 용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 아빠가 평생 꿈꿨던 아들의 모습이야. 미안하다, 경호야. 그리고 사랑한다.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를 다 읽은 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리고 김영수 회장님께서는 사망 전에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셨습니다. 경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유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경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경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소방관입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고 제 삶입니다. 재산 때문에 그걸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한 가지 조건을이 있습니다. 경호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중 절반을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정혜진 여사님과 민지 씨가 가지세요. 대신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잘 지켜주세요. 그게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셨던 일일 겁니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호 씨,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괜찮습니다. 경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셨으니까요. 경호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6개월 후, 경호는 다시 소방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서서히 사그라들었고, 사람들도 그를 다시 소방관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 화재 현장. 3층에 아이가 갇혀 있습니다. 경호는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지만 그는 익숙한 손길로 길을 찾았습니다. 3층 침실에서 울고 있는 5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구해줄게. 경호는 아이를 안고 탈출했습니다. 불길이 무너지기 직전 그는 창문을 통해 아이를 구조대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경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맞죠? 저는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구하신 것처럼. 그날 저녁 경호의 집. 경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어휴, 우리 경호. 오늘도 수고했구나. 뉴스에서 봤어. 아이 구한 거. 네, 다행히 무사히 구했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경호는 할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경호야, 오늘 소포가 왔더라. 소포요?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발신인은 김민지였습니다. 경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앨범 한 권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30년 전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린 경호를 안고 웃고 있는 김영수, 경호의 첫 생일에 케이크를 함께 자르는 가족, 공원에서 놀고 있는 세 사람. 경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기억들,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그 따뜻한 기억들. 편지를 펼쳤습니다. 허경호 씨에게. 저는 김민지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당신에게 너무 심한 짓을 했습니다. 당신이 유산을 포기했을 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희는 재산 때문에 당신을 공격했는데 당신은 아버지의 사랑만 원했더군요. 이 앨범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이 앨범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꺼내보시며 우셨다고 비서가 전했습니다. 당신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소방관 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소방관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일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저희도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오빠, 마이너스 민지가. 경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저를 잊지 않고 계셨대요.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너는 그분의 아들이잖니.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니? 경호는 앨범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진 한 장과 함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경호가 소방관 제복을 입고 있는 최근 사진이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오려낸 것이었습니다. 메모에는 김영수의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내 아들 자랑스럽다. 마이너스 아빠가.
경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위로와 평화도 담겨 있었습니다. 1년 후 봄날, 경호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어머니 박선희의 묘, 오른쪽에는 아버지 김영수의 묘. 경호는 두 묘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왔어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편지 받았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엄마도 그걸 알고 계셨죠? 경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엄마가 왜 아버지를 용서하셨는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해요. 같은 소방서에서 일하는 구급대원이에요. 이름은 윤지혜라고 해요. 경호는 반지를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엄마, 아버지처럼 평생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될게요. 그리고 그는 두 묘비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줄게요.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호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버지.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그는 천천히 묘지를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의 미래를 향해. 에필로그 -5년 후, 경호는 이제 소방서장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현장을 누비며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지혜와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 김준호, 여자아이 김서희. 준호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서희는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경호는 가족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80이 넘었지만 증손주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준호가 경호에게 달려왔습니다. 경호는 아들을 그네에 태우고 밀어주었습니다. 아빠, 나도. 서희도 달려왔습니다.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애들이 아빠를 정말 좋아하네요. 나도 애들이 좋아. 경호는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경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분이셨단다. 용감했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야. 경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셨어. 혼자서 아빠를 키우시며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지. 서희가 물었습니다.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용감하고 강해요? 경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빠는 노력하고 있단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되려고. 지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해요. 경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가족들은 함께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김영수와 박선희가 그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이런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면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방커피 자주 와주세요. 행복한 위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